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 뉴델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신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 뉴델리의 교육 담당 기자 송홍은 기자를 같이 동석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듣고 또 좋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송원근 기자입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조영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송원근 기자가 첫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십시오. 땀 흘리지 마시고 또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뭐 오시느라고 교수님 오시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날카로운 질문은 잠시 후로 미루고. 우리 조영달 예비 후보께서는 특히 이제 그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으로 본인이 이제 진정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특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스스로를 자평하고 계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업 연구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오면서 이제 사범대 학장 또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 그리고 돌아와서는 평생교육원장 또 저희들이 부설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 부설학교를 관리하는 일종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데 그 진흥원장 그러니까 학교 경험을 많이 이제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세계 사범대학 세계 회의의 의장을 제가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40여 년을 교육계에만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청와대의 교육문화 수석으로 2년 정도 근무하는 기간 말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학교에 있었고 또 제가 연구하는 것이 학교의 수업을 연구하고 학교 정책을 연구하고 해서 제 스스로는 이 40여 년 동안 교육계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작년에 대표집필한 한국교육과정 개정의 성찰이라는 책은 세종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가 이 부설학교 진흥원장을 하면서 이 AI 인공지능을 교실 수업과 접목시켜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어떻게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나 하는 것들을 영어는 영어대로 또 수학은 수학 프로그램대로 이제 개발해서 접목하는 작업을 국내 최초로 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제가 교육문화 수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뭐 이렇게 한 학급에 막 60명, 70명도 있고 아주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론이 가능한 25명 사이즈로 클래스 사이즈를 축소하는 일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하셨다 그럴 때가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거죠? 2001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기 2년입니다. 말기 2년.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같이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전국의 학교를 인터넷으로 모두 까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터넷과 관련된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 사회에 깔려 있는 모든 인터넷 시스템들이 그때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개혁이나 개선은 현장의 수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 현장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자 하는 그런 흐름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 센터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2년 저희들 한일 월드컵 이건 국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그 행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4강의 주역 행정적인 제가 책임을 지는 주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공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경험,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정말 제가 좀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저 나름은 이런 경험이 토대가 된다면 서울교육감에 상당히 준비된 교육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그러시다면 그런데 먼저 저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전교조가 그 태동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YS 때죠. YS 때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DJ 때 들어와가지고 전교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수속으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예. 전교조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기냐 후반기냐를 물었는데 예. 전교조 후반기. 법제화가 된 후반에 이제 교육수석 비서를 하셨다. 저는 이제 전교조 법제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가 수업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학급 규모를 줄인다든지 교수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개혁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꿈입니다. 예를 들면은 화폐 금융을 전공한 사람이 당신 꿈이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하는 총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수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학교의 수업 연구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은 꿈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정말 학교 현장에 필요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제게 주어져서 제가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했고 또 상당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도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마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때 신문을 찾아보시면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추천하고 하셨던 분은 이제 당시에 이상주 비서실장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 뒤에 전교조 반대 운동에 앞장 서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제일 그 궁금하게 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안이 그 당시 교육 현장의 최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계실 적에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교조와 충돌 또는 협조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교육 박사님으로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까지 역임하신 분으로서 전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걸 제일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교조가 비판 진보 이론 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소위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해 있다면 전교조는 그 입각해 있는 그 기반 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성을 확대해 나가고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 나가고 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교육이나 이제 그런 비판 이론이 보는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는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의 태제에 이 혁명을 위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 이론이 주장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교사하면 그 교사는 사회의 변혁을 위한 구조의 개혁, 체제의 변혁 이런 것을 위한 일종의 나설 수 있는 사람 이걸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이성을 확대하고 올바름의 판단력을 키우고 다양하게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그 과정하고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관점은 명백하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회주의의 혁명가를 기른다거나 이건 이제 이런 관점에 저와 같은 관점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그들은 교육을 그렇게 기능하도록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는 뭐 그거야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명확하게 정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총론으로 본다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이 소위 그 좌파 전교조 교육감 시대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데 잠깐 문용린 교육감님이 잠깐 계셨긴 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전교조의 지지를 받건 또는 전교조의 교육 이념을 이 서울시 교육에 투영투사하신 분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시대를 평가를 좀 해봐 주세요.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온 평가가 있고 최근의 평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태가 있었으니까요. 최근의 평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1년인가 20년인가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1년 동안 현장에 내려보낸 모든 공문들을 모아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의 70~80%가 방역 관리와 기본 지침이지 네. 정말 학교 교육 정책이라든가 상황을 타개하는 정책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제가 보기에 학교에는 방역만 있고 네. 교육은 교육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네. 그전에서부터 두 분이 쭉 하고는 거의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념 교육에 대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네. 또 혁신 없는 혁신학교 네. 또 때로는 그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죠. 이건 네. 거의 뭐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일 정도로 이 학교의 이 건학 이념을 어떻게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여한 길을 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뭐뿐만 아니라 이 학교 방역 패스도 상당히 실질적인 강제적인 그런 것들이 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정책들이 학부모와 충돌하고 네. 갈등을 겪고 그리고 정책의 기조는 외고 자사고 이 없애려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획일적이고 평등적이고 그리고 취해놓은 정책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나왔다고 보면은 이게 뭐 일종의 현 조형교육감이 입학준비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무상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학준비금의 보조는 엄밀하게 따지면 복지정책이지 교육정책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교육 없는 교육정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갈등 겪고 밀어붙이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말해서 교육 본래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네. 교육정책 자체는 폭력적인 시대가 정말 거의 10여 년 계속됐다. 이게 정말 암울한 시대이고 우리가 퇴행의 시기를 겪고 있다. 저는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꼭 듣고 싶은 얘기일 텐데요. 예. 전교조의 소위 참교육이라는 거가 그 구호가 이제 그럴싸하잖아요. 뭐 진짜 참교육하면 그 전교조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이면 여태까지 해왔던 기존의 교육은 다 잘못된 거짓 교육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예. 받아들여지고 그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테면은 뭐 그 학초중고에서 노동인권 교육 뭐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세히 보고 저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육은 네. 이 교사와 학생이 공동의 일종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학생이 존재하고 학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장과 이것이 전제된 뒤에 네. 그걸 위해서 교사는 그 역할에 보조를 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파생적이죠. 네. 교사가 주도적으로 아무 그것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학생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네. 존재니까요. 이제 그 기본 전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전교조가 노동 교육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교육한다거나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히 알려진 것이 체험 교육을 한다. 네. 그럼 체험 교육은 학생들을 모아다가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뭐 겪어도 보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뭔가 느끼고 거기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학생의 경험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학생이 어떻게 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이 인식해야 하는지, 그런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분석되고 전문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거기서 어떻게 교육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학생이 그걸 평가하고 다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가 하는 정말로 치열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교조가 하는 방식을 보면 그냥 해야 하는 이제 물론 이제 뭐 100% 모두가 다 그런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뭐 다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 대부분 알려진 것들이 보면은 해야 하는 목적과 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자기들 나름 아까 제가 이제 사회주의 교육의 태제를 말씀드렸듯이 노동에 대해서 뭘 인식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있지만 학생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이해도 없고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성이 거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것만 일방적으로 주입하게 되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체험교육도 아니고 교육이 아닌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이념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밀어넣는 일종의 주입식. 나쁘게 얘기하면 뭐 아주 표현될 수 직설적으로 없는 얘기하면 거죠. 세뇌죠. 세뇌. 이제 뭐 아주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예.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행위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치행위죠. 일종의. 그걸 통해서 바깥 사회와 연결되고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건 정치 행위이고 예.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특징이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교육을 갖고 정치 교육화하는 거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 이슈는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도 네. 단순한 성교육이 아니라 성정치 교육, 네. 뭐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그 학교에 그 주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미 문제가 돼 있죠. 그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 조 교수님이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교육 현장은 지금 전교조의 그런 정치 세뇌 교육의 실천장으로 됐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네. 실체를 규명하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전교조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쟁할 수 토론요? 있습니다. 토론으로 해결이 될까요? 일단 예. 어쨌든 출발은 그렇게 해야 예. 문제가 뭔가를 예, 지적할 수 있을 그건 것 맞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전교조의 교육은 나쁘다, 퇴출돼야 한다. 예. 제가 보기에 이것으로는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걸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예. 학교에서는 그건 어렵죠. 그냥 예. 갈등과 투쟁 이 아니, 속에서 그러니까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교원의 복지와 이걸 그러니까요. 하는 건 예. 노동조합으로서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 예. 해법을 제가 예. 저 나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하나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정상화 본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제 그 판단으로는 거의 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의 국 수준으로 중요 국 수준으로 학교 정상화와 학교 회복을 위한 어떤 본부라고 하는 것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부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준비의 단계부터 국가교육과정 그걸 받아서 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또 어떤 교재를 쓰는가 교수학습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 수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가 또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묶어져서 이제 학교 교육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교육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일종의 분석과 그것에 대한 엄밀한 교육의 잣대, 법의 잣대를 통해서 밝히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교육정상화본부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동시에 같이 이제 인성이나 기초학력이나 또 교육의 격차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같이 관련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것에서 비교육적이거나 반교육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밀히 분석하고 문제시하고 그걸 의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재와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 이것을 학부모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로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부모와 같이 하면서 어떤 유형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학교 사회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범과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사회 내 다른 사람들이나 시민들과 공유해서 공론의 장에서 이걸 공론을 통해서 확정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확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 생각에 1년이면 3년 정도 걸리려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론의 장에서 확정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확정지어 놓은 정말 정상적인 교육, 앞에서 말씀드린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이성을 확대해 나가고 올바른 판단 능력을 기르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 제대로 된 교육의 장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의 이 관계를 형성하고 이 제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그 제도적 법적 이제 판단과 새로운 법과 제도의 형성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공론화의 장에서 공론화되면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정부가 아마 정교조는 정교조대로 또 교총은 교총대로 개별 교섭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섭에 그것을 새롭게 법제화해서 예를 들면은 모든 교원단체가 교섭하고 난 뒤에 그 교섭을 바탕으로 정부나 교육청은 한 번에 교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섭의 단계와 방식 또 교섭의 내용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다든지 또 교섭의 단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학부모들의 역할,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한국 교육을 위한 정상적인 제도의 틀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정교조 부분은 더 다시 하고 우선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기자가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해봐 주시죠. 지금 우리 조영달 예비군 후보님께서 내거셨던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현재 그 몇 군데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사회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대표님 교육하시면은 학교에서 그냥 여러 학생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을 생각합니다만 이 교육은 사실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시대에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선호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또 집단도 대규모 집단보다는 이렇게 서로 선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활동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교육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대략 보면은 한 가정에 한두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과거처럼 그냥 그것에 대한 별 커다란 개념 없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한두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육 자체에 대해서 학교가 표준화된 어떤 걸 가지고 일종의 많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형식의 학교, 그런 형식의 교육이 이제 더 이상 현재 상황의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일종의 이제 개인에게 맞추어지고 또 소규모 집단에게 맞추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녀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하고 이제 여러 고충들이 있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개인에 맞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에 일종의 원래 교육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이게 관여하거나 이렇게 아껴주거나 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뭐 커미트먼트 하는 게 근본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맞춤형 맞추어지는 형태의 교육에다가 돌봄의 기능
아껴주는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교육과 돌봄이 융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해서 학교가 상당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고 그러려면 학부모들하고도 소통하고 정보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유형의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일종의 제가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은 용어가 있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이제 일종의 토탈 에듀케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에듀케이션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지금의 시대는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전환을 일종의 확실한 인식의 전환 이걸 토대로 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교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학생 개인에 대한 창의와 다양성, 자율과 선택 이런 것들을 원리로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유형의 시대로 학교 교육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모습도 또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식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막 수업하고 옛날처럼 칠판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별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이렇게 일종의 상담이죠. 이렇게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가를 서로 논의하고 또 그리고 또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유형의 단순한 옛날처럼 가르치는 기능 이런 유형의 그것으로부터 교과와 진로와 이런 것들을 또 생활과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길을 찾고 그리고 학생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으로 학교는 옮아갈 겁니다. 옛날처럼 단순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은 이미 인터넷이나 학생들의 손 속에는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교육의 원래 모습이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할 정말 시급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학부모들은 사실은 자녀 교육에서 그렇게 막 지금처럼 고통받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데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자녀의 이 토탈을 해서 모든 면에서 안전부터 뭐 이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자녀에 대해서 학교가 같이 부모와 같이 기본 정보를 가지고 신경 쓰고 케어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 부모가 필요한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와 가정과 학생이 전체가 일체가 되고 또 단순한 교육과 돌봄이 또 일체가 되고 그리고 또 필요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일체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토탈 에듀케어의 시스템으로 우리 교육이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지난번에 송 기자님이 질문했잖아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제적 기반 위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종의 교육 정상화 및 학교 회복 본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이제 단순한 이제 이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다양성과 이 창의, 선택과 자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구축하고 하는 그런 선결 요건이 좀 그러니까 필요하죠. 지금 그걸 좀 현실화시켜서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하면 지난번에 송 기자가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립학교에 그렇게 추첨 입학하는데 뭐 경쟁률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때 제가 우리 후보님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질문 들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질문해 봐 주세요. 저희 애는 이제 사립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올해 이제 2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 6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면서 데리고 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의 학교 바로 근처에 공립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낮 12시만 되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요. 그러니까 12시 되면 애들을 하교를 시키니까 그렇죠. 걔네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계속 이제 뭐 엄마가 보던가 아니면 엄마가 힘들면 이제 학원을 또 전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면이 지금 말씀하신 요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개념 자체를 전체 학교를 단순히 지금처럼 교육한다가 아니라 학교는
학생을 같이 해서 토탈 에듀케어의 시스템으로 간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규칙상. 그리고 또 제가 또 이해한 또 하나 게 이제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 토탈 에듀케어 한다는 말은 돌봄은 돌봄대로 존재하고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돌봄을 하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돌봄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합쳐진 채로 그러니까 학습적 돌봄이 돼야 하는데 그냥 돌봄은 돌봄대로만 그냥 진짜 이 돌봄 형태로만 존재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합쳐지고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총론은 좋은데 머릿속에 당장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12시에 땡 학교 수업 끝났어. 네. 그래서 뭐 지금 학부모들이 데리러 오잖아. 그게 아니고 6시까지 학교에서 모든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마시간 돌봄을 해준다. 그럼 그 돌봄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돌봄을 해야 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한 지금 아마 대표님 머릿속에 돌봄하면 애들 이렇게 돌보는 거 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많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그런 거죠. 예, 제가 이제 좀 이게 전문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돌봄하면 돌봄은 이제 지금처럼 부모나 교사들이 막 돌보아야지는 그것도 돌봄이고요. 또 그냥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것에 좀 벗어나서 학교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학생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중학생쯤 되면 그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생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한번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총론은 다 좋은데 자 그게 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갖고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고 뭐 또 질문하시면 제가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모들이 어떤 연령에서는 또 때로는 이제 부모와 자기의 역량이 꽤 커지고 때로는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혼자 스스로 돌보면서 그럴 때는 이제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열어주고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더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토탈 에듀케어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학교가 12시에 와서 학생들 데려가라라는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학교의 개념 속에는 토탈 에듀케어의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학부모가 원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 후보님께서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면 그러니까 공립초등학교의 그 돌봄 프로그램도 좀 더 이렇게 뭐 풍성해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부분야에 또 뭐 어떤 사립학교보다 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공립의 프로그램이 사립보다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공립은 이제 교육청 산하에 있고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런 공적으로 짜지는 그 프로그램을 사립이 따라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립초등학교 그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공립초등학교가 제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을 많이 가려고 지원하니까요. 그러니까 교사 1인당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그러니까 공립초등학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립에 대한 지원도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고 그러니까 제 그 이제 친척 그 이제 조카는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그 애를 다 1인당 다 케어할 수가 없고 하나하나 다 관심 둘 수가 없는데 지금은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급당 뭐 20명 넘게 안 되는데 사립학교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 잘 모르고 관심도 좀 적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이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그 우선 이제 앞부분에 그 우리 돌봄과 이야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제가 오해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맡아서 우리만 완전히 고생하라 말이냐. 또 그런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해명을 일단 하고 그다음 질문으로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 시나 지역의 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이게 나누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도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고등학교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의 풀 이런 것도 새롭게 만들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시스템이 공존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을 막 그냥 너무 고생스럽게 하지 않는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정리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이슈로 넘어오면 지금 이슈가 뭐였죠? 국립초등학교 교사분들의 어떤 학생에 대한 관심 내지 의지 뭐 이런 그건 것들. 이제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학교 문화, 교사 문화 이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에 뭐 길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교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아마 제 생각에 그리고 저 윗대 예를 들어 저 윗대 이제 50년대 60년대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음 속에 애국심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 생각에 아마 일정 부분 이렇게 사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내세울 건 뭐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시대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지금 Z세대 이야기도 하고 뭐 MZ세대 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부모가 바라는 교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지니고 있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오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애정 내 자식이 잘 안전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다루게 되는 선생님들의 상황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분, 지금에 있었던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유형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효용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교사도 동시대인이고 동시대인으로서 예를 들면 뭐 보상에 대한 생각, 삶의 질에 대한 생각, 또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생각 이런 동시대인이 갖는 어떤 선호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부모가 갖게 되는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옛날하고는 다르다. 부모 세대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이 묻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업의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이 대표님은 아마 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이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선생님들은 존중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죠.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받는 교사라는 건 자기가 가르치는 일에 좀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부분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열정 쏟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개인 그것만 이 중심이 돼서 많이 일하고 열정을 쏟으면 그게 조금씩 이렇게 뭐 다른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교권이 이제 학교 내에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열정을 쏟게 되면 이상한 일도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를 상당히 좀 못 살게 한 아주 제가 보기 나쁜 정책들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학교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괜히 함부로 이렇게 정말 진의로 아까 말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해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괜히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그럼으로 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 자세에서부터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노동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국회에서 이
지금도 여당은 여당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야당이 되겠지만 그 민주당하고 저 현재 여권 쪽에서 이제 뭐 이 학교의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현재의 교육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노사 관계 비슷하게 뭐 학생의 회칙이나 이런 걸 교섭하고 뭐 이렇게 노사 관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유형의 것들이 학교 사회에 익숙해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학부모님대로 과거에서 바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는 정말 이게 길을 잃는 거죠. 또 제가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제가 저 혼자 국회 앞에서 일주일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사회를 정치화하려고 이게 뭐 정당의 당원이 16세까지 가능하도록 그걸 법제화하려고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하고 정당법, 뭐 선거법 이런 걸 개정해서.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사회 선생님들을 배출해내는 학과에 있게 되니까 하도 제가 화가 나서 이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16세면 우리가 저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이후의 이 학교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가 정치화되고 정당화되고 하면은 심지어 학생들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 학생 정당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학교 사회 속에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며 교사가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할 겁니까? 물론 이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모두가 합의하는 구조가 되면 또 다른 탈출가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학교는 무너지죠. 교사는 길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학교 사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까 말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몇 년 전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직을 걸고서라도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내고 꼭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폭력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제 제자가 갑자기 한 서너 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임용고시 합격하려면 이름 그대로 임용고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직업의 1순위가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줬으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찾아와서 엉엉 울고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위기의 학교 속에서는 자기의 젊은 교사로서는 자기의 삶의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지금 근데 더 묶여 있다가는 선배 선생님들 보고 하니까 정말 이게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결심했다고 말하고 아이고 울고 가는데 저도 정말로 가슴이 내가 분노했습니다. 그날. 어떤 사연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본인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학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경찰서에 불려가면서 조사를 받고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뭐 제가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교육감이 되거나 하면 이제 학교의 교사 문화와 학생 문화, 학교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노력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막 그냥 드러나서 엄청나게 그게 돼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아까 하신 데 그냥 단순하게 학교 토탈 케어, 토탈 에듀케어로 그 문제 해결이 되는 이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학교 인권 조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이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청 문제가 돼 있고 저도 뭐 공개적으로 며칠 전에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했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돼 있고 다른 것들도
무엇인가가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그것이 들어갔을 때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교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이념으로 밀어붙이고 제가 그래서 폭력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은 폐기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롭게 구성되고 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밀어붙여질지도 모르는 일종의 예를 들어 16세 학생들에게 정당원이 되게 하고 뭐 선거권을 부여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이 학교 사회 자체를 정치 관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의 학장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 학계의 원로시니까 저 젊습니다. 올라가요. 아니 학장쯤 하면 원로죠. 우리나라의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학문기관 중에 최고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아니겠습니까? 오랜 전통신이 왔습니다. 학장을 하셨으니까 그 지금 이번에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고3이 투표를 하게 됐죠. 투표권을 낮춰가지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고3이 학생이 참정권 투표권 행사하는 거가 과연 옳은 교육학적으로 교육론적으로 이제 그건 뭐 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버렸으니까 그건 그와 별개로 별개입니다만은 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552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하자는 학제 개편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 3학년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학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 논의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니 552에도 12년이잖아요. 아니 2년이 고등학교가 2년이 되니까. 예. 그래도 마지막 고등학교 이제 저는 유치원까지도 같이 있고 해서 이제 어쨌든 1년이 이제 줄어들게 돼 있었습니다. 아 유치원까지 해서 줄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52를 주장하고 그 2년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 공부해서 대학 가는 입시 준비형 고등학교가 아니고 네.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가는 일종의 진로 탐색형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체제 자체를 좀 그러니까 바꾸자는 551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551을 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른 또 논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제 지금 여쭤보신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도 있지만 이미 법에서 18세에 이게 투표권도 부여하고 정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3학년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2년은 그게 없고 교육적 관계만 할 수 있게 하면 사실 학교 구성 자체가 좀 언밸런스되고 해서 이제 저로서는 지금 학교가 언밸런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학생들이 막 그렇게 자기가 투표권 있다고 해서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처럼 막 그런 식으로는 아직 분위기가 번지지는 않아서 문제가 지금 잠재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너무 엄청난 주제라서 예. 잠깐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지난번 선거에도 교육감 나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예. 그때 박선영 후보가 2등을 하시고, 예. 우리 조 교수님은 그때 몇 퍼센트를 득표를 하셨나요? 제가 17점 몇 %인가 하고, 네. 박선영 후보께서 아마 30 몇 %인가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은 그때는 이게 교육 그러니까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게 그냥 교육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제 제자애들하고 가족들하고 한 10명이 그냥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저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믿어 주셔서 그 정도 이제 한 거죠. 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지금 뭐 단일화 말씀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제 쭉 가기 위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의 17%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조희연 교육감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박원순
시장 후보였습니다. 네네. 박원순 후보는 당시에 53점 몇 %인가를 받았고 네네. 조희연 후보는 아마 44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나왔으면 비슷한 그걸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분은 계속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또 그리고 일정 뭐 그런 분석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판단으로는 저는 이제 제 17%는 조희연 후보가 받았어야 할 90% 정도의 표를 제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중도에서 표를 받지 않았나 싶고 박선영 후보는 아마 보수 전체에서 이제 보수가 표를 몰아서 30몇 %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일화가 됐으면 조희연을 이겼을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에 저는 그 가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의 구성에서 보면 단일화가 됐으면 조희연은 54% 가까이 얻었고 그 다음에 40몇 % 얻은 단일화된 후보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은 조희연 후보가 50% 넘지 않게 심판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제 관점은 어떤 일에서 떨어졌으면 그것은 2등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참전한 3등이었고 또 저는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건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그 당시 2018년 상황에 단일화 상황에 개입해서 총괄 기획을 맡았다고 제가 들었긴 한 것 같은데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단일화는 저를 제외한 채로 나머지 분들이 했고 왜 저를 제외했는가 하면 공식 문서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가 출마해서 조희연의 표를 갈라치기 하면은 저는 갈라치기 용으로 쓰고 단일화한 분이 표를 득표해서 이제 될 수 있겠다. 이 전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희생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않는데 너무 이제 자꾸 단일화 하면서 자꾸 이제 이상하게 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런 식의 분류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그냥 세속적 상식적으로 좌파 후보, 우파 후보 또는 진보 후보, 보수 후보 또는 그래서 중간에 중도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 교수님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군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제 철학과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이게 뭐 좌, 중도, 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보가 갖고 있는 비판 교육 이론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제가 명백히 선을 그었죠. 그리고 제가 보는 교육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성찰하면서 이성을 확대해 나가는 또 올바름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도와주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고 자아를 실현하게 하느냐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도든 보수든 이게 상관없이 그 같은 생각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대표님 학교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학교는 현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일단 배우고 익혀서 사회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질서를 지키고 그 시스템 속에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양성한다. 그건 보수의 본질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점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진보니 중도니 보수니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중도에 어떠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다만 나왔으니까 보수에서 단일화했다 하니까 저를 중도에 집어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청자들께서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도든 보수든 그 틀에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는 그거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현실이 그 소위 이상과 다르니까 지금 현실로 서울시 교육감을 하시는 분들 과거에 교육감 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정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교육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든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좌파 교육, 혁명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입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범죄자가 대통령 당선됐다는 식을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귀한 교육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안 들어먹으니 그래서 안 우리가 들어먹으니 바로 잡아야 저희가 할 지금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잡아야 그러니까 할 문제는 것이죠. 교육에는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가 없어야 된다. 맞죠? 아니 맞죠? 그 말에 어. 지금 하신 말에 예. 좌의 교육적인 그런 이론은 교육이 아니다. 이게 전제된 상황에서 아니 그건 저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예. 그게 오히려 지금 좌편향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의 메이저가 됐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육 현장 들어가 보면 뭐 그 말씀은 예. 제가 아까 우리 그 토탈 에듀케이션 시스템의 선결 예.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분석법을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분명한 거는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둘은 절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분석을- 절친이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아시는군요. 해봤고 예. 또 동년배들이니까 비슷한 또래들이니까 예. 저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 아는데 박원순과 조희연은 정말 절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제가 그들하고 얘기했던 대학교 생활할 때 같이 했을 적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좌파 마크시스트들이었고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학자시니까 프레리 아시죠? 예. 좌파 교육학 이론 그 프레리 이론책 들고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그 프레리 교육학 이론을 열변을 토해서 강의한 사람이 조희연이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좌파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조 교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고 어쨌든 그건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좌파가 존재하니까 그래 반대적으로 지금 그거를 비판하는 소위 그 우파 교육감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 교수님은 딱 중간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아니, 저는 그건 아닙니까? 전혀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왜 중간에 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은 아니 그거는 제가 충분히 그 지금 좌파의 교육 이론을 반대하시는 건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지금까지 짜여진 소위 말해서 제가 세속적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예. 비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예. 그때 그 4년 전에요. 그때도 한번 우리 그 박선영 후보랑 단일화 논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건 단일화 논의가 아닙니다. 단일화 논의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6월 13일 이 선거니까 네. 5월 초순이 지나면은 예. 이제 모든 계약들이 끝납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무슨 벽보라든가 뭐 뭘 해야 할 그렇죠, 일에 대한 그렇죠. 그게 그때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확보할 수 없는 그렇죠,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건 뭐 현실적으로 예. 맞죠. 예. 근데 그것이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단일화 논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예.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요번에 뭐 이런 것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한쪽 부분이 뭐 이 저 펀드된 것이 포위가 되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저 개인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이미 5월 초순이 지나면서는 네. 그건 단일화 논의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네네. 그다음 두 번째 그 상대 후보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형을 갖고 있을 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당시도 예를 들면은 당신은 좌파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단일화하자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단일화하자고 말은 말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비공식적 소통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전화에서 네. 받았습니다. 아 예. 근데 뭐 그분은 이제 뭐 수 차례 뭐 통화하고 뭐 했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것밖에는 다른 협의를 한 건 아,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받았던 시기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거는 단일화 논의라고 실질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호도되는 것은 이 대표님이 언론의 대표로서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언론의 대표예요. 뭐 저희 제가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조그만 인터넷 한 귀퉁이에 있는 언론인데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메이저와 네. 마이너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메이저입니다. 뭐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위 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 또 전교조 교육감 조희연 씨의 삼선을 막아야 되니 이쪽 최소한 중도서부터 언론에 지금 아니라 그러시는지만 어쨌든 언론이 보는 관점에서 스펙트럼상 중간에서부터 우파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단일화를 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양강 구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던 걸로 알고 그 움직임이 교취협이죠, 송 기자. 맞습니다. 네, 교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네 분의 지금 남아 있는 교취협 후보들하고 우리 조영달 교수님도 처음에는 진영에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찬양에 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빠져나오신 것까지를 좀 한번 과정을 우리 조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이제 초기의 제가 합의한 것은 그때 이제 여론조사 60 그리고 이제 이 선거인단 선출인단 4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처음에 이제 참여를 했더니 이미 그 교취협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안에 따르면 30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인단 30 여론조사 70 그리고 뭐 30은 무슨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고 뭐 하는데 그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30대 70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상태가 됐을 때라고 전제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필요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교육계와 학부모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선거하고 다르게 교육감 선거를 정당 선거에서 좀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자기의 일이고 일을 막상 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인정을 잘 하지도 않고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모든 분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유튜브 언론계의 추구해온 역사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존중받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분야의 주권이 존재한다면 교육의 주권도 교육 부분의 주권도 일정 부분 있다. 이 논리 구조 하에서 이제 10% 정도는 이제 일종의 이 교육계나 학부모들 집단들이 하는 게 더 보태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30% 속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를 주장하고 뭐 해서 어쨌든 이제 40대 60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 뒤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교육계 집단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한 그 전제하에는 나머지 세부 내용은 토론하고 회의를 거쳐서 5사람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 합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그럼 아니 이건 거기까지는 합의를 한 거죠. 거기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이제 그 뒤에 여러 제가 이제 기자 성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디테일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요점만 말씀해 주셔도. 예를 들면은 이게 공정, 투명, 신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공정하라 말하면 단일화는 쉽게 됩니다. 공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그러면 단일화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단일화만 하면 된다고 막 밀어붙이면은 그게 사실은 단일화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실은 공정, 투명, 신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제보도 받고 이제 저에게 와서 당신 그게 굉장히 문제 있는 데다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그 교취협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성하는 7사람 대략 이제 7사람쯤 되는 구성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댓 명이 다 과거에 모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고 그 캠프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2018년에도 이 비슷한 단일화 작업에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건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두 번째는 이게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 신뢰성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우린 대학에서 100명의 교수가 선거를 해도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합니다. 네. 그래야 선거가 되죠. 네. 근데 지금 교취협은 사실상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을 요청했지만 그냥 뭐 네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의하자 가지고 계속 이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의 문제죠.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지 않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선 업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교취협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그냥 행정단위로 존재하고 그건 이제 선관위에 맡기거나 예.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선관위는 이제 그런 거 업무를 안 하니까. 이제 아마 선관위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가능하고 뭐. 제가 알기로 그런 것 선관위가 같다고. 이제 저 내부 규제 뭐 법으로 그 예. 외부 업무는 안 하는 걸로. 뭐 하여튼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예. 바깥에 공정한 예. 어떤 제3의 투명한 기관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취협 자체가 선출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이거는 의도된 행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취협은 선출인단을 본인이 모집해서 하면 안 되죠. 지난번 2018년 선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 교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속에 있는 단체가 그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선거의 선출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50% 이상의 득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정말 큰 문제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게 입력해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스템이 이제 그 교취협 구성 멤버 중에 한 사람과 관련된 시스템인데 이것 자체가 시연한다고 했는데 시연이 되질 않았습니다. 2월 말에 시연한다고 해서 저희 사무장이 갔다 왔는데 완전한 시연은 이루어지질 않고 제 사무장 말씀에 따르면 한 케이스 정도 모바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18일 날 2차로 시연한다 했는데 시연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시연을 거치지 않는 시스템으로 28만 표인가요? 그 네, 서울 시민의 교취협이 그것이 28만 표. 예, 그것이 지금 이제 관련돼 있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정확한 그 양쪽의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희가 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관이 어쨌든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시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런 여러 몇 가지 문제는 이제 이미 박선영 후보께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문제로 얼마 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 주장을 제기를 한 바 있으니까 네, 지금 제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뢰성을 얻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서울 시민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선출인단을 모집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 합의입니다. 그 심지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서울 시민으로 모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넣는 사람은 후보에서 사퇴해야 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그 뒤에 벌어진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한 겁니다. 예, 서울 시민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 관리를 하고 이걸 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선출인단이 자기 그 주민등록번호를 모바일 카메라로 찍은 거를 전송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건 네. 논리적으로는 자기 것도 찍고 또 내 친구 것도 찍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예, 그건 지금 이제 불가능한. 그거는 이게 서울 시민 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현재 커다란 사이즈의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당의 관계자들도 그러면 그렇다면 그 문제가 그 담보가 되면 이를테면은 지금 아직 그 문제 지금 그래서 나머지 후보도 확인은 안 됐잖아요. 박선영 후보는 그래서 다시 입장을 근데 이제 지금 잠깐만 아니 그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공정성 문제를 예. 제기했고 예. 그 뒤에 박선영 후보가 저의 주장이 이제 타당하다고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유형의 주장을 하면서 박선영 후보가 내놓은 주장은 이겁니다. 네. 타 지역 유권자들이 대거 서울 사람인 양 허위로 선출인단에 등록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이며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강행하는 자는 방조범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선영 후보가 이제 자기의 문건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거는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법에 저촉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부정선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후보들끼리 교첩하고 왈가왈부 논의를 하면서 조전혁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후보 중 한 분이 이 부분의 불법성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과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그건 타당하고 이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대선 총선 거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적당한 협상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인정했으면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걸 인정하고 사과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안을 내고 안 내고 그건 지금 정치적 타협의 문제이고요. 저는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사퇴를 해야죠. 누가? 부정선거와 연관된 사람이 사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조전혁 후보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럼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예. 조전혁 후보를 지칭하시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저는 이게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후보 자신이 인정하고 그 행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문제가 직접적인 더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제대로 밝히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지고 이게 학교 교육 아닙니까? 네. 학교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교육감 후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다고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면에서 어떤 팩트 파인딩이 아직 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죠. 이건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문제 지금 이건 이제 각자의 주장일 뿐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나중에 하시자는 거죠. 더군다나 저희 같이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부가 아니고 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조사권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자꾸 입장을 여쭤보고 저희는 또 언론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라고 말하는 것도 언론의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밝히고 싶어서. 이 대표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밝히라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바깥에서는 반대로 이건 사실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배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건이 연결돼 있으면은 28만 표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만 표를 누가 거기다가 28만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내 후보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28만 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사실은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정도입니다. 그걸 자꾸 어거지로 그냥 정치적으로만 하고 뭐 그냥 일종의 좀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이게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야합에 비슷한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행위를 계속 그걸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정치교육감들의 시대가 종식됐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장이니까 박선영 후보가 최근에 그래서 6대 4가 아니라 100%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제안은 네.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네.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어떤 제안이든지 논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논의를 예. 해도 아니 이거 그럼 지금 모든 건 다 이제 이게 저 사실관계 뭐 이게 박선영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이 조전혁 후보 건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자 덮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또 예. 조전혁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예. 이 부분을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 조전혁 후보 말씀은 그거에 본인이 본 후보가 그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해명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라이브 방송에 댓글에 올라온 건데 그 댓글을 본인이 방송하는 중간에 댓글을 볼 리도 없고 봤으면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그 문제는 그건 사실이 그렇게 하면 그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그 모든 유튜브는 다 후보에게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자기가 해놓고 전혀 안 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이제 모여서 해명하고 예,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언론이라는 게 사실관계 판단을 할 때 취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의 취재로 딱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실관계가 있죠. 그렇죠. 지금 조 교수님과 저가 또 어제 조전혁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소위 언론이 갖고 있는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순간을 보고서 저보고 빨리 언론인데 네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그런 겁니다. 압박감을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압박감을 느껴야죠. 또 언론이면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고 그 언론의 압박감을 가진 게 저희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여쭤보는 거니까 또 약간 제가 묻는 질문이 좀 불쾌하고 아닙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해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제가 사실은 거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우리 전체 집단 보수 집단 그 일이기도 하고 해서 싫었는데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답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언론의 맞습니다. 소명이에요. 저희에게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언론 주권이라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여쭤보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그 조전혁 후보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기는 그 일에 관여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또 지금 우리 그 네 사인 중에서도 박선영 후보는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그 전날 거기서 다시 격리가 되셨다가 합의가 돼서 봉합이 됐다가 다시 지금 문제가 터져서 100%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니까.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합의하고 덮거나 봉합해서 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를 들면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없던 걸로 하고 묻읍시다 하면 그게 묻혀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선에 부정선거가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그게 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없었는지 만약이라고 지금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저희는 언론이 만약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언론은 없어요. 만약에 네. 질문 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을 해요? 팩트 파인딩은 안 된 상황에서 언론은 제1장 1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사실은 이 지구상에 객관적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객관적 사실이라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아니, 지구상에 보도를 하는 객관적 거죠.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도 네. 보는 인식론에 따라서 다르죠. 다른데. 아니, 그렇게 가면 이제 그건 철학적 그러니까 논쟁까지 가야 하도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현재로서는 이를테면은 저보고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더 내가 그냥 농으로 기후 변화에 가지고 이 지금 탄소 문제가 기후 변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그거에 뭐 안 하셔도 대해서 될것 누구도 같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예. 수 있는 학자와 언론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다만 철저하게 누가 더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했느냐. 어쨌든 이제 그걸 말하는 제가 거죠.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게 무슨 누가 안을 내서 합의하면 이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네. 당사자들의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28만 개의 데이터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로 밝혀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소멸되기 전에. 데이터가 소멸되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또 저쪽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면은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100% 여론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냥 합의 추대를 하든 어떤 논의도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을 묻고 진실을 은폐하고 그냥 협의해서 뭘 하자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우리 체면도 있고 한데 적당히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시민사회의 길도 아니고 보수의 길도 아니며 그거는 제가 40년 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교육이 이렇더라고 말한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의 길하고 정치의 길이 너무 다르다고 제가 요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하시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 교수님이 윤석열 캠프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의 뭐 교육 특보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교육 정상화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 활동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선거법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선거법으로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위 그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본인의 정치적 개인적 정치 활동하신 거하고 좀 오버래핑 되니까. 그건 제가 그 활동과 관련된 뭐 지지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신 그 기반이 되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도 하고 뭐 저 나름으로 그런 분석 자료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은 제가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개인이 지금 저는 지금 법적인 판단의 문제, 사실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법적인 판단하고 상관없이 법의 해석에 근거해서 제가 이루어진 활동. 물론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그 정치 활동 대학 교수의 정치 활동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요. 정당인은 아니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캠프에 가셔서 그 교육 정상화 본부에 뭐 뭔가 직책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확인 사실인지 요즘에는 사실입니다. 워낙 그 페이크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걸 좀 확인해 보려고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인수위에 가셔가지고 안철수 위원장 만났습니다. 예방을 하셨던 기사가 떴던데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하고는 개인적인 무슨 인연이 계신가요? 뭐 제가 사실은 안 위원장님하고는 인연은 꽤 오래된 편입니다.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을 때 안 위원장이 안랩 대표로서 이제 저희 그 정책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었고 거기 위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자주 보셨겠네. 왜냐하면 그때 뭐 아주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맞습니다. IT 쪽에 많이 밝아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학교에 인터넷 보급하고 그건 이제 제가 그럴 아까 때, 예, 말씀드렸죠. 아까 하셨을 때니까 당연히 안내를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학교의 보안 시스템이 중요했으니까 예. 안내비 보안 시스템 같들이 아마 뭐 그거는 제가 잘 있었을 모르겠어요. 그 거고. 보안 시스템이 안내비였는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 이제 당시에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안 시스템이라고는 안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 교류 사업을 하면서 이 안내비 만든 보안 시스템을 북한 정부에도 일정 부분 소스 코드까지 해서 공급했다고 뭐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예,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아, 어쨌든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예. 자문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러셨군요. 두 번째는 예. 이제 서울대학교에 제가 학장을 하는 시절에 그때 융합대학 그때 융합대학 원장으로 네. 일정 부분 긴 기간은 네.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겹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제 개편 우리가 46년에 한 6334 이 제도를 그냥 지금 거의 80여 년을 세상이 정말 이게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여러 현재는 뭐 그냥 탈현대의 흐름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개선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교육의 어떤 문제 해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학제 개편을 주장했고 이제 그 학제 개편 아이디어를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였었죠. 네. 받아서 그걸 발표도 하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은 있죠. 예. 있는데 이제 그 인연하고는 별개로 저는 네. 이제 제가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서 전체 서울교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서울교육이 사실은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한국교육 전체에 대해서도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묘하게도 서울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지역적 다양성도 존재하고 또 사람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존재하고 해서 서울 교육의 문제 해결과 노력은 전국 우리 한국 교육 전체와 관련되고 또 서울의 사이즈나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면은 전 세계의 교육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서울 교육의 수장은 사실은 이제 한국 교육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 교육에 대해서도 문명적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 의원께서 안 대표께서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에서 시급히 지금 결정돼야 할 부분이 교육 정책 결정의 거버넌스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두느냐, 없애느냐, 어떤 형태로 가느냐. 근데 사실은 그 논의는 지난 정부라고 하니까 아직 현 정부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기에 해놓은 국가교육위원회법, 그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존립 유무와 성격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해결돼야지 그 다음으로 교육부의 위상 교육부의 그렇겠죠. 이제 네. 그 제안을 하나 네. 제가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조금 유감스럽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대학의 문제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죽어나간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등교육과 대학의 체제 개선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은 건 아마 제가 그냥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법으로 한국의 대학을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역할 분화하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연구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지방대학의 탈출구도 열리고 한국 대학 자체를 굉장히 교육 측면에서는 다양화할 수 있고 해서 보통교육의 문제 해결도 연결된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놓았을 뿐이고 다른 없어서 이제 대학 교육의 체제와 관련된 그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거의 지금 방역 관리 시스템만 있지 정말 교육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가면 뭐 이게 자르기도 하고 뜀뛰기도 하고 하면서 신체적 인지와 인식의 기초 기능을
익혀야 하는데 그 기능이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이 되는 거예요. 3학년 교육과정은 그 기능을 익힌 걸 전제로 해서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익히지 않은 학생이 3학년 교육과정을 할 수가 힘들죠. 우리가 일종의 이제 발달 결손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지금 위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걸 다룰 수 있도록 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예. 하나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뭐 아까 자꾸 교육의 정치판이라는데 교육도 어차피 정치 행위이고요. 교육은 정치 행위는 아닙니다. 아니 교육감 교육감 선거가 정치 행위라는 정치와 얘기죠. 좀 예. 관련이 있죠. 교육감을 뽑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뉴델리를 모시게 된 거는 뉴델리 시청자들의 주가 한국 사회의 우파 성향의 시청자들이고요. 예. 우파 성향의 시청자들이고 아마 대선 때는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 당선인한테 표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 조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된다면 조 후보님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이번 지금 교취협이 하는 주도하는 단일화에서는 이미 배제를 하시고 나오셨으니까 예. 이분들이 어떤 뭐 100% 여론조사를 하던 그 안에서 아까 지적하신 6대 4를 갖고 뭐 지지구 쌓고 뭘 하시던 뭔가 누군가를 후보로 배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조희연 교취협 단일화 후보 우리 조용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되는 건데 예. 이 3파전으로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가 이미 어떤 곳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본선 등록 전에 네네. 제가 단일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아 그럼 그 말씀은 이분 네 분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상황이 그 상황 대표 주자와 지금 논의를 하시겠다. 두 분만의 논의가 아니라 상황이 좀 지금 또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다른 단일화 기구가 하나 예. 지금 또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서울 교육감 후보는 다원 체제로 들어간 거죠. 네. 이제 그냥 하고 두 개가 그러니까 아니고. 어쨌든 그 논의에서 네. 제가 주동적으로 확실하게 노력해서 네. 단일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건 아.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마지막 최종 선거 전까지 예. 선거 전까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낸 것처럼 저도 그런 걸 단일화를 하시겠다.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 바람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이제 좌파 교육이나 진보 교육에 대한 그것을 해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명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네. 제가 40년간 해왔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 교육 정책을 성공시키고 그것을 입증시킨 그런 정책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사실 아까 자꾸 저보고 이제 중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도분들에게 표를 흡수할 수 있고 또 심지어 합리적 진보이면서 조희연 교육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도 아마 가면은 저한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의 확장력 측면에서는 저는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제 전문성과 능력으로 서울 교육을 확실히 교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확장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을 후보가 되면 필승 카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 아래서는 조 후보가 나오던 누가 나오던 뭐 다른 분이 되던 누구도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조희연 후보와 1대1 싸움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된다고 보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코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지난번 선거도 사실은 뭐 서울에서 그렇게 막 원사이드하게 이긴 선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들 생각에 정치 진영으로 교육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물론이죠. 전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주 후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대표님,
뭐 길게 본인이 아니, 이재명 길게 후보를 말씀- 찍은 사람들이면 다 절로 가겠죠. 길게 근데 말씀 윤석열 하시는 후보를 것보다 찍으신 분들은 조희연 후보와 1대1 후보를 나오신 분이 누구라도 자, 그 표를 몰아줄 겁니다. 이 저는. 대표님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 이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보세요. 제가 네. 스스로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네.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 만약 그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중원부원하면 아니, 오늘 말씀이 제 너무 말에- 중요해서 제 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스탑해 주시죠. 조희연 후보가 참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걸 못 이뤘을 적에는 책임은 그럼 우리 조 교수님한테 가는 건데. 아 제가 꼭 나서야 왜냐하면 제가 필승 카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 목적은 아니, 저가 희생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안 되도록 본인이 희생을 다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희생이라는 거에는 본인이 단일화를 이뤄내서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니죠. 그건 네. 제 희생이 아니죠. 아, 그건 제외하고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럼요. 제가 그렇게 그럼 말씀드리죠. 굉장한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네. 다만 한 가지 네. 더 믿어 주십시오. 어떤 걸 또 믿어드릴까요? 조영달은 필승 카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네, 네. 조영달은 필승 카드입니다. 네. 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네. 단일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네. 이 프로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뉴스 들으셨을 테니까 꼭 이 앞으로의 이 조영달 후보와 우리 나머지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에서 더 많은 관심을 우리 기울이도록 그리고 하고 더 많은 조영달의 지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만약에 이게 상황이 더 좁혀지면 한 번 더 출연 더 와서 하실 용인이 있으신가요?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제가 출연하고 싶을 만큼 출연하는 것을 용인해 주시면 한 번 더 아, 출연하겠습니다. 그건 뭐요? 뭐 그건 그럼 저희로서는 서로 네,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바다 익선이죠. 출연하고 싶은 만큼 출연시켜 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네, 네. 한번 요청하시면 예. 반드시 출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